자, 첼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 스코어적으로는 답답함이 있다가 타미 에브라함이 딱 두 골 넣으면서 그래도 경기 확 뒤집어졌더라고요.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이제 끝을 낸 거죠. 그렇죠. 경기 내용이 사실 웨스트햄이 더 앞서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전반 중반 이후로 웨스트햄이 첼시가 아직 경기력의 정상 궤도가 오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 측면 활용은 좋지만 너무 웨스트햄한테 압박에 있어서 좀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선수가 이번에도 조르지뉴였어요. 네. 그러니까 조르지뉴가 약간 조박같이 굴었다. 네, 조박같이 굴었다. 네, 항상 그렇지만 조르지뉴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원 5 첼시 팬이죠.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요원 5 쪽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하나 먹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쪽으로 쑥 오더니 경찰에 딱 가서 조르지 새끼 아니에요? 다짜고짜. 쌍욕을 퍼부어줬죠. 첼시 팬들이 약간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조르지뉴 못지않게 또 약간 부진했던 선수가 티모 베르노입니다. 베르너. 이제는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첼시 팬들도 약간 이 뒤미터기가 차고 있거든요. 베르너가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카이 하버츠는 센스 있는 모습이 뭐 조금 나오는 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선수도 있다는 얘기를 봤어요, 제가. 후유증이라고 봤죠. 생막시맹 이런 선수들이.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 그쵸. 근데 베르너는 조금 많이 뛰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요거보다는 이지 찬스는 좀 넣어줘야죠. 그래서 티모 베르너가 이번 시즌 어떻게 뛰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아요. 일단 리버풀의 꾸준한 구애에도 첼시 이적을 선택한 티모 베르너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지오고조타를 영입하게 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게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첼시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리버풀이 이적료를 맞춰주지 않은 게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첼시로서는 베르너 영입에 필사적이었으니까 여러 과정상 이제 첼시를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첼시 이적 이후로 첫 5경기에서는 한 골에 그쳤는데 이 한 골이 리그컵 토트넘전이었습니다. 이때 적응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골에 그쳤지만 그래도 베르너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경기에 나왔을 때 많이 뛰기도 하고 침투도 잘하고 움직임도 좋으니까 베르너 그래도 기다려볼만 하다 이런 평가들이 초반 5경기에는 나왔었고요. 10월 A매치가 지나고 공식전 7경기 7골 2개의 도움 이때 활약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페널티킥 키커까지 조르지뉴가 2번 실축하고 베르너가 그대로 넘겨받았거든요. 그 페널티킥 키커까지도 순조롭게 해내면서 첼시의 적응을 잘 마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11월 8일 셰필드전까지 첼시 소속 공식전 12경기 8골 2도움이었지만 이후 있었던 공식전 9경기에서 지금 무득점입니다. 근데 이 9경기 중에 크라스노다르전 그리고 세비야전 교체 투입 2경기는 엄연히 따지면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뺀다 치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는 7경기 무득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도움을 이동을 기록하긴 했어요. 근데 득점력이 너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의심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첼시를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베르너 지금 활약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더 잘해야죠. 이거는 잘해야 된다. 무조건 잘해야죠. 그 독일 듀오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카이 하버츠, 베르너 둘 다. 물론 굳이 꼽자면 카이 하버츠가 훨씬 더 잘해야 되긴 하는데 이정도로 봤을 돈이 있잖아. 돈이. 투자한 돈 대비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코로나에 대한 그 후유증은 좀 감안을 합니다. 베르너는 그 아까 여기 얘기했었잖아요. 이때는 적응기 고려 뭐 하는 것도 있고 침투나 그런 움직임 좋았다. 저는 이때 딱 든 생각이 이제 골만 터지면 되겠다. 이거였거든요. 아니, 준비가 됐다. 나머지 움직임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넣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분발을 해줘야겠죠. 근데 결국에 공격수는 움직임도 움직임입니다만 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격수도 움직임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골만 잘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본분이고 1바야 1바 뭐 골키퍼, 스위퍼 무슨 뭐 빌드업 좋아. 제일 중요한 건 막는 거야. 거지. 맞아요. 그게 전제가 됐을 때 그 다음 나머지를 보는 거죠. 풀백, 오버래핑, 크로스 다 좋습니다. 기본은 수비수. 수비 잘해야지. 못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센터백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베르너가 웨스트햄전에 어떤 경기력을 보였느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전반 42분에 플리식이 떠먹여준 기회를 터치 방향부터 저는 좀 애매했다고 봐요. 물론 볼을 잡아두긴 했지만 너무 정면을 향해서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문의 구석을 향해서 찰 수 있는 각도가 그때부터 제한되어 있었고 정면으로 몰린 슈팅을 했기 때문에 파비안스키가 쉽게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 52분에는 타미 에브라임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로 올렸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베르너가 일찍 수비진과 반대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돌아뛰었으면 저는 이거 맞췄을 가능성이 더 컸을 거라고 봐요. 이게 타이밍상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비판을 강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움직임의 방향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좀 돌아뛰는 형태로 들어갔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 55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렸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핀이 걸려가지고 휘는 게 아니고 그냥 로켓처럼 크로스가 발사돼 버렸어요. 위쪽으로 올라간다. 네, 그냥 완전 경기장 밖으로 나갈 것 같은 아주 빗맞은 크로스가 하나 있었고 후반전 77분 안쪽으로 접고 슈팅을 의도해서 오른발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빗맞아서 떼굴떼굴 굴러갔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쪽으로 침투했던 타미 에브라임이 그거 낚아채서 두 번째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베르너가 도움을 기록했지만 슈팅이 의도했는데 어시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민망했죠. 네. 본인이 의도한 슈팅이 안 나갔기 때문에 후반전 88분에는 오른쪽 구석에서 터치를 해서 몰고 가면서 강슛을 쏘아 올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이건 잘했어요. 이건 좀 운대가 안 맞은 거고.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오른발로 잘 후렸어. 이 후반 88분 같은 게 졸라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베르너의 이런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거 다 생각해봤을 때 딱 진짜 이런 거 하라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좀 아쉬웠어요. 속도 살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갔어야지 자신감이 그대로 치켜 올라올 텐데 그런 가능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보니까 터치 문제가 일단 여전합니다. 일단 기회가 와도 터치가 안 좋아서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슈팅까지 이어갈 때 약간 딜레이가 생겨요. 이 선수가 예전 라이프치히 때도 엄청나게 섬세한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었어. 대단한 활동량과 속도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을 수시로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좀 괴롭히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램파드 감독의 첼시는 역습할 때 아무래도 윙어들의 볼 운반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날 경기처럼 조르지뉴와 같은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압박을 받으면 선수들이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윙의 볼 운반이 필수입니다. 근데 그 볼 운반을 하기에도 베르너는 운반 능력에 장점이 있지는 않아요. 침투의 장점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애매함이 있었다. 경기 내내 표정이 좀 무거워 보였는데 본인도 짜증 나겠지. 골이 안 터지니까. 골대 맞춘 장면이 특히 더 그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정료가 카이 하버츠 대비는 뭐 저렴합니다만 절대적인 금액이 싼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정료가 가져다주는 본인의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가 있었어요. 존나 빡세다. 네,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 다르다. 내 생각보다 더 터프하다. 프리미어리그의 선수 간 경합이 분데스리가보다 빡센데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선수 감독이 다 많아. 그러면 이거는 뭐 이래서 프리미어리그가 더 뛰어나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빡센 것 같아. 그쵸. 대다수의 선수들과 감독들이 PL에 와가지고 일정 어렵다. 그다음에 선수들 존나 빡세다.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같다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렇게 돌려서 하면 같네 이런 얘기 아니야. 그 얘기야.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한 거지.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맞다. 그래 이거야. 그렇지. 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서 하면 3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베르너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아닌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진의 또 다른 이유를 좀 추정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체력적인 부담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엄청 나왔었어요. 네. 베르너 저러다가 죽겠다. 그래 좀 많이 뛰긴 했어. 그리고 적당하게 딱 들어가야 한 번 쉬어줄 타이밍에 또 플리식이 부상을 당한다거나 그렇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뛴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리그 14경기 전 경기 선발인데요. 이 14경기 총 시간이 1260분인데 이 중에 1208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냥 14경기 중에 전반전 하나만 똑 떼놓고 그냥 다 뛰었다는 얘기네. 다 뛴 거야. 네. 모든 거의 다 선발이었으니까. 그리고 카라바오컵 1경기 토트넘전 풀타임, 챔스 4경기 선발. 이 중에서 4경기 중에 2경기가 교체아웃인데 웃긴 건 교체아웃된 시간이 다 90분 넘어서예요. 사실상 이건 교체가 아니네. 풀타임이라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4경기 풀타임입니다. 그리고 9월 A매치 2경기 선발, 10월 A매치 1경기 선발, 그리고 11월 A매치 2경기 선발인데 10월과 11월 A매치, 특히 11월에 2경기 뛴 거는 웬만한 챔스 리그 병행 주간보다 훨씬 더 빡센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피로도가 베르너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출전 시간만 보더라도 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술적인 이치를 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베르너는 이전에 라이프치히 때도 그리고 독일 대표팀 때도 이 선수가 잘하는 포지션이나 위치가 조금 한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선수예요. 근데 그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램파드가 잘 써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쪽 둘 다 왜냐면 램파드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써야 되는 것도 맞고 반대로 아니 뭐 여기저기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선수가 있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 둘 다 뭐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마 뭐 램파드 감독은 4-2-3-1 전술도 좀 염두에 두고 베르너를 영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4-3-3 전술 내에서는 마운트가 아무리 조력자 역할을 잘해도 3명의 미드필드가 빌드업할 때 캉테와 같이 후방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베르너와 7회만으로 왼쪽 공격을 해야 되니까 베르너한테 아무리 침투에 집중하는 역할을 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연계나 운반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르너는 이 윙 자리에서 뛸 때는 아무래도 연계와 운반이 강제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배려를 해줘도 분명히 좀 윙 역할에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소화해야 된다. 근데 그 컬러가 그렇게 맞는 선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퓰리식과 지으가 아무래도 부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베르너가 윙으로 나선 것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지으와 퓰리식이 확실하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지으가 곧 돌아오거든요. 네. 이렇게 양쪽 윙에서 둘이 관여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베르너가 톱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점쳐지게 되죠. 오늘 같은 경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었는데 타미가 들어오니까 조금 시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타미 브라움이 들어오면서 지루 대신에 선발이었죠. 네, 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득점도 나왔고. 그렇죠. 베르너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첼시 팬이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거 골이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되거든. 그럼요.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분명 첼시 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운드별로 지금 여기 중상위권에 있는 그 테이블이 변동이 되게 심해요. 그쵸. 그럴 때는 일단 뭐 입 다물고 승점 따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졌으면 웨스트햄한테 순위 역전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첼시로선 다행인데 킹 오브 더 매치는 타미가 2골, 에이브라임이 2골을 넣어서 일단 차지했고 주마와 티아고 실바가 저는 진짜 잘했다고 봐요. 티아고 실바가 먼저 선제골 대단해요. 넣었고 웨스트햄을 상대로 항상 크로스 실점이 많았는데 이 둘이서 알레를 꽁꽁 묶으니까 웨스트햄이 크로스에서 표적을 못 발견했습니다. 그 정도로 높이가 상당했고 아스필리쿠에타가 또 굉장한 헌신을 했거든요. 리스 제임스가 지금 무릎에 물이 좀 차 있다고 하는데 네. 한 2주 정도 쉬어야 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수술은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 수술은 안 해도 된대요. 걱정을 약간 하는 경우가 그 기사들이 있었어요. 니자르 킨셀라 얘기 들어오면 한 2-3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릎에 물 차는 거면 좀 만성일 수 있어서 요즘에 쭉 좋은 폼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첼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스필리쿠에타가 아주 헌신적으로 수비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인 MVP는 마운트를 주고 싶어요. 마운트. 왜냐면 마운트가 에메리송이 7회 대신에 7헬이 지금 부상이라 10분 만에 부상당해서 에메리송이 왼쪽에 나왔는데 그 왼쪽 자리 수비 커버도 해주고 박스 투 박스처럼 여기저기 커버도 해주고 본인이 직접 볼도 끌고 가고 패스로 풀어나오고 이게 다 됐던 선수가 마운트예요. 전 이번 시즌에 마운트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버츠보다 낫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낫죠. 네, 하버츠는 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마운트는 잘해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승점 3점을 딴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베르너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